안녕하세요. 김경숙의 부동산TV 김경숙입니다. 오늘 8월 26일 태풍 바비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태풍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8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국토부에서 오른 집값에 따라 중개 보수를 손질하겠다고 손질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을 엄한데 화풀이를 하냐, 고액 거래가 인당 연 몇 번이나 되는지 아느냐, 보증금 5천에 월 50만원짜리 거래가 대부분이다. 중개보수의 일정 금액을 넘을 땐 법정료를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거래 가액에 따라서 중개사고 발생 시에 책임 한도도 커진다 라는 입장을 말을 했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의 현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인원이 올해 2020년도에 36만 2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6만 4천여 명이 증가를 했어요. 역대 최대의 인원입니다. 취업난으로 힘들어진 이 시기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중개업 시장으로 몰리는 분위기인데요. 한 달에 한두 건 거래가 대부분이고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 직종의 직업군을 경험한 제가 공인중개업을 하면서 느낀 바를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공인중개사 편에서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주택가 상가의 중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한 건 거래하면서 20번도 넘게 더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택 임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짜리 안내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비위 맞춰가면서 방문하고 분쟁 조절해가면서 받은 금액이 20만원이었습니다. 1년 내내 한밤중에도 일요일에도 또 밥 먹다가도 상담하고 방문하고 임차인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어렵게 계약을 하면서 중개보수 때문에 갖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중개보수 줄일 목적으로 생트집을 잡는 고객 때문에 며칠 밤낮을 아파서 누워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겨우 계약 한 건 성사했나 싶었지만 계약 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수입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또 생긴다든지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분쟁 이런 등등을 겪으면서 뒷목이 안 돌아가서 한의원 또 육주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나이 40대에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게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물론 착한 고객들도 많으시죠. 이 중개업 시장이란 게 전부 돈과 얽힌 시장이다 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욕심 사이에서 중간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은 중개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중개사들이 다 착한데 고객들만 힘들게 하냐? 그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달리 공인중개사들의 수준이나 도덕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고객들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에게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부는 집값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 보수 조정에 대해서 손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요.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집값 상승의 원인이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이 이어져서라고 하는데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네요. 전전 정부 때부터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대부분 부양책과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완화 정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강화 정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부양책을 써서 집값이 하락되는 시기였는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시작으로 집값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건축 초과 환수제 이후에 또 LTV 70%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흘러서야 없어지는 등의 정권의 교체와는 무관하게 이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영향을 준 것은 전전 정부에서
정부에서 전 정부까지 이어진 전세자금 대출 확대인데요. 1억까지 대출해줬던 것을 심사 완화해서 최대 5억 80%까지 대출해줬습니다. 하지만 서민 지원이라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입주 물량 급감으로 집값은 초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되돌리기엔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 되었는데요. 2014년도부터 택지 지정 3년간 중단한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기지정된 택지 중에서도 분양이 안 된 것도 수두룩한 상황이었고요. 추진된 지 한참이 지난 검단이나 북위례 같은 곳에서 최근에서야 분양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 부동산 투자를 부활시킨 이후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14년도에도 상승, 15년도에도 상승, 16년도에도 상승, 11.3 대책에서 나름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는데요.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11.3 대책 이후 상승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후 더 큰 상승장이 되었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더 고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임대사업자 증가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감소하고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또 감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세제 혜택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매수 수요가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7년도 8.2 대책 효과는 미미해졌고 집값은 또 다시 상승장이 되었습니다. 실수요자들도 추경 매수를 하면서 집값은 급등을 했는데요. 2008년도 7월, 8월의 초급등은 매도 물량 감소 때문이었는데요. 8.2 대책 때는 임대 사업자를 늘리기 위해서 혜택을 주었는데 주택가격 상승도 막고 또 임차인에게는 주거 안정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의 역습이었습니다. 2017년 8.2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9.13 대책을 내놓아서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강화 임대 사업자의 혜택 축소했었습니다. 9.13 대책은 대출 규제다 보니까 8.2 대책만큼 부작용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2018년, 2019년도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대출 규제나 세제 강화로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매물 공급이 막히면서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12.16 부동산 정책으로 수요를 막고자 9억 이상 대출 감소를 했고 15억 이상 대출 금지로 인해서 수도권의 집값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었죠. 서울 고가주택의 상승장이 되었습니다. 6.17 대책에서 조정지역 지정과 투기가열지구 지정 그리고 지방 상승을 막고 법인 규제 강화했지만 부작용이 생겼었고요. 7.10 대책에서 단기 매매 시에 양도세 상향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유리 상향되고 종부세가 상향되고 취득세가 지역에 따라서 두 채, 세 채 때는 8% 또는 12% 상향이 되고 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의 이런 초강력의 규제를 내놓으면서 집값은 또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된 후 이렇게 지금은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어려워진 취업난으로 인해서 해마다 새로운 중개업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국에 중개업자들은 거의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도 많고요. 한 달에 한두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개보수를 줄인다는 것은 중개업자들의 생계를 위험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 낮은 고객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